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잘 모르시거나 아니 적어도 역사, 유래, 그리고 현재 통용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시면은 이해하시고 나중에 활용하시는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어원을 일단 먼저 따져볼게요. 어원은 젠트리. 젠트리가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상류층 혹은 신사 계급이라고 하거든요. 영국에서 유래된 겁니다. 참고로 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 주로 동사를 명사화 시킬 때 많이 써요. 신사화 되다 아니면 뭐 상류층화 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에 국한돼서 주로 쓰여요. 역사를 보니까 1960년대 첼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첼시 아실 거예요. 영국 첼시 지방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건데, 한 사회학자가 첼시 지방을 보니까 본래 하층민이라고 하죠. 본래 못 사시는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동네가 원래는 이 오피스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웠대요. 일하는 지역하고. 그런데 이제 이 상류층, 그리고 조금 이제 CEO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조금 이제 고급 인력이신 분들이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오피스 지역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 하층민이 사시는 그 분들이 계시는 곳에 점차 이사 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들어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나 아니면은 뭐 집들을 조금 웃돈 얹어서 매입을 하게 되고, 매입을 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가 상승은 이루어졌죠.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지역은 하층민들 위주로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되고 임대료가 높아지게 되면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점차 동네가 부유해지고 점차 많은 것들이 인프라도 깔리고, 그렇죠? 각종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해당 지역의 상권과 성격, 성향들이 모두 바뀌게 됐대요. 이 모든 바뀐 현상들을 보고 이거는 젠트리 계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결국에는 이렇게 상류층화 됐다라고 해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처음 이제 1960년대 영국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래는 주거 위주로 사용이 됐어요. 부동산 안에 용어 중에서도. 현재 지금 와서는 주로 상권 지역, 상업 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죠. 주거 지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미시적으로 봤을 때 좀 발생하기 힘든 곳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재개발이 주로 들어가잖아요. 뭐 빌라촌이 됐든 원룸촌이 됐든 해당 지역에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계시던 분들에게 선순위라든가 우선권을 주어진다라든가 보상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그분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땐 서울 전체를 보거나 아니면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는 일어나고 있죠. 집값이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월 당시에 서울 평균 집값은 10억이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가 같이 첨부를 해드릴게요. 10억이었는데 올해 2021년 6월에 11억을 찍었고요. 2021년 9월, 10월에 12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집값 상승이 퍼센트로만 따지면 20%가 오른 거고요. 집값으로만 따져도 지금 현재 2억이 오른 거니까 결국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외곽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좀 외곽에서 출퇴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서울에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상업 용도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일단 이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상권지가 형성이 되려면 여러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한 지역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맛집, 근데 찐 맛집이어야 돼요. 뉴스나 매스컴을 타지 않은 찐 맛집들이 한두 개씩 생겨나게 됩니다. 찐 맛집이 생기게 되면은 입소문을 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해당 찐 맛집들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도 자연스럽게 다른 맛집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입소문이 타고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소상공인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소매점들도 입점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이 되고요. 그 이미지가 딱 정해지게 되면 이미지에 대한 트렌드를 소비하려고 유동인구가 꾸준히 유입하게 됩니다. 유동인구가 꾸준히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는 집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임대료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동인구가 다른 곳보다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집가 상승도 타 지역에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오르게 되고, 또 임대료도 그만큼 빠르게 올라오게 되죠. 빠르게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슬슬 입점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업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좋으니까, 그리고 해당 상권의 이미지에 대한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입점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소비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대형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내 집 앞에 있는 햄버거집에 가도 되고, 프랜차이즈의 경우, 아니면 가까운 역에 있는 프랜차이즈점에 가도 되는데, 굳이 그 다른 상권지까지 가서 소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집 앞에, 역 앞에 가서 바로 햄버거 가게 있는데 굳이 저기까지 가서 그 똑같은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갈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상권지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돼요. 메리트가 떨어지니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고, 그 뜻인즉 유동인구가 줄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가면서 웃돈을 다시 주면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대기업 입장에서도 유동인구가 줄게 되면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메리트가 없으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도. 자, 그렇다면은 잔뜩 올라가 있는 집가 상승과 그리고 임대료를 대기업이 아니면은 누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해당 상가들은 공실인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고, 공실인 상태가 장기화가 되면은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젠트리피케이션, 채워지지 않는 공실들이 많은 유령 거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서울로 예를 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지역을 꼽자면 경리단길, 이태원 상권과 가로수길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가로수길에 다녀왔는데, 가로수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운데 메인이 가로수길이라고 하고 옆에 사이드에 있는 또 길을 나로수길과 세로수길이라고 부르잖아요. 가로수길은 공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새로 신축이 올라가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대신에 아직 나로수길과 세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위 업체들이긴 하지만 많이 살아남아 있고, 가장 심한 곳이 현재 사실은 이태원이죠. 이태원 같은 경우엔 경리단길은 이제 거의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거의 아무것도 없고, 대로변 같은 경우에만 나가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공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차기도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요. 그나마 흔히들 아시는 그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펍이나 이제 바, 카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많이 살아있는데, 그 해당 골목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많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 있는 경우입니다.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실패 사례만 있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논현동 가구거리라든가 아니면은 강남역의 강남대로. 강남역의 강남대로는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임대료를 구가하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많이 없죠. 강남대로 1층 임대료는 상상을 초월해요. 범접할 수 없는, 이제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권이지만 공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왜냐? 그만큼 유동인구가 받쳐주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교통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임대료가 비싸도 꾸준히 유지되는 것 같아요. 논현동 가구거리 같은 경우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형태의 가구 업체들과 인테리어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대기업의 업체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통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점 대비 매출이 높을 수 있는 거는 논현동 가구거리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확고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뭐 요즘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홈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타 지점 대비 어쨌든 매출이 2배에서 많게 4배까지 높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긴 하지만 공실이 나지 않는 성공 아닌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정리를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에서 1960년대에 어떠한 영국의 한 사회학자가 첼시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주거용에 한해서 생겨난
낱말이다, 단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와서는 상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공실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료가 워낙에 높아서 대기업들조차도 함부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태원 상권과 그리고 신사 가로수길 상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회가 되신다면 꼭 영상 말고도 직접 한번 찾아가 보셔서 아 진짜 대기업 위주로만 되어 있고 대기업 위주로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많고 공실들의 상태를 보니까 공실된 지가 꽤 오래 지났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